368쪽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위치의 우위성은 맨 마지막에 위치의 우위성. 그 위치의 우위성은 뭐냐면 여기 어떤 장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우리가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장소의 뭐 분위기라든가 뭐 건물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이 시대는 별로 주목의 대상이 아니고 이게 위치.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요 위치, 이 기하학적인 위치 이렇게 요 위치, 요런 또 공간적 위치. 그게 포인트죠, 그게. 그래서 이제 위치의 우위성이죠. 위치의 우위성은 18세기의 생활과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명히 드러났다. 예술 및 문학 분야에서 신고전주의의 발흥은 대상이 어떤 무대에 놓여 있을 때 그 엄밀한 위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반영했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서양 사람들이 클래식이라는 말이 있지, 클래식. 클래식이라는 말 쓸 적에는 그 두 개 시대가 있어요. 두 개 시대. 그리스 세계에서 페르시아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 시대를 앤티크 시대라고 해요. 앤티크, 상고 시대라고 그러고. 그 그리스가 페르시아 전쟁이 이기죠. 그죠? 아테네가 이제 맹주가 되고 스파르타, 뭐 테베 다 이렇게 모여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잖아. 그지? 무너뜨린 다음에 아주 그 그리스의 찬란한 빛나는 시대가 오죠. 그때 모든 게 다 나오잖아. 그때 뭐 역사에 헤로도토스, 투키디스 나오고 뭡니까? 문학의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그 다음에 좀 약간 뒤지만 뭐 수학의 그 유클리드, 에우클리데스, 철학의 플라토나이테스, 다 이제 거기서 다 나오죠, 그 시대. 그 시대를 클래식이라고 해요. 클래식 에이지. 고전 시대, 클래식 에이지라고 그러고. 그런데, 중세가 지나고, 르네상스가 지나고, 17, 8세기 오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겨. 왜냐면 그 전까지는 고대인들이야말로 위대한 그리스인들이야말로 위대한 인간들이고 우리는 뭐 좀 한참 못 미친다는 의식이 이제 강했는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문명이 고대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뭐 못할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네 시대를 다시 뭐라고 하냐면 클래시컬 에이지라고 그래. 고전주의라고. 그래서 오늘날 아주 클래시컬, 이게 프랑스어인데 아주 클래시컬은 이제 영어로 하면 클래시컬 에이지죠. 클래시컬 에이지. 그래서 이제 라주 클래시컬 에이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주로 뭐냐면 17, 8세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17, 8세기. 미셸 푸코의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미셸 푸코가 처음 그 주죠. 광기 역사. 광기의 역사의 원제목이 뭡니까? 고전 시대에 있어서의 광기 역사거든. 원래 그 제목이. 주요속에서 광기 역사라고 하는데. 그 고전 시대가 언제냐? 바로 17, 8세기죠. 그게 이제 클래시컬 에이지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바로 신고전주의 시대인 거죠. 신고전주의. 그 뒤에도 신고전주의란 말이 여러 번 쓰여요. 그래, 그 뒤에. 왜냐하면 여기 문화가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그 화가가 그 다비드, 그죠? 소크라테스의 죽음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앵그르, 샘이라는 그림 있죠? 샘, 앵그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고전주의 그 화가들이죠. 그 사람들 그림 보면은
상당히 좀 약간 그리스적이지. 그 화면이 아주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고 상당히 이렇게 이 기하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절제돼 있고 그런 그림들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 얼굴도 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약간 너무 좀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고 왠지 좀 뭔가 좀 추상화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시대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수학적 세계관, 이제 물론 이제 수학하고 또 미술은 다르지. 왜냐하면 미술은 설사 그걸 지배하고 있는 그 미학이 그런 걸 하더라도 또 그 화가의 개성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컨대 르네상스 시대 그림이 르네상스 시대 그림은 그 네오플라토니즘, 그 플라토니즘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죠, 그 그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치 다르고 또 라파엘 다르고 그 미켈란젤로, 티ziano 다 다르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간단한 도시군만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전반을 지배했던 이제 그런 흐름은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왕정주의적이고 귀족주의적인 당대의 지배적 정치학 또한 사회에서 자신의 장소를 아는 것, 즉 사회적 위계 질서 내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승인하는 그런 문제와 커다란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내가 프랑스 사람들이 거의 100년에 걸쳐가지고 끝없이 혁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립되는 양극이 뭐냐면 왕당파와 공화파죠. 쉽게 말하면. 왕당파와 공화파. 왕과 이제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귀족 계급을 옹호하는 왕당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와 이제 국회가 있고, 신흥 부르주아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민 계층이 이렇게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을 묶어서 이제 공화파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도 물론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예컨대 1830년의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야. 부르주아 혁명이고 1848년은 노동자 중심 혁명이야. 그러니까 같은 공화파라더라도 그 의미가 다른 거지. 여러분들이 이건 여담이지만 3년 전인가? 3년 벌써 훨씬 더 됐구나. 레미제라블 뮤지컬 있잖아요, 뮤지컬. 레미제라블 그 뮤지컬 보면은 왜 노래 막 나오는데 왜 가브로슈가 나와가지고 조그만 애 있지, 조그만 애 가브로슈가 나와서 거기 가사에 나오잖아. 우리가 혁명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냐 이런 가사가 나오지, 그 가사 이렇게 그죠?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혁명 일으켜서 뒤집었는데 결국 부르주아 계층만 이제 다 득이 돌아가고 평민이나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1830년의 혁명의 여파로 일어나는 게 바로 그 1832년에 나오는 그 쬐끄만,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지진으로 하면 여진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레미제라블의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1848년이 되면은 상당히 좀 약간 그런 노동자들 역할 같은 게 더 커져가지고 마르크스가 이제 그때 혁명에서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그러지. 그래서 이 왕정주의나 그 귀족주의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왕당파에 의해 지배되던 그 구체제, 앙셴 레짐, 그 시대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왕당파 시대의 정치 철학이 뭐냐 하면, 정치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그 대상이 뭡니까? 대상. 예컨대 심리학의 대상은 인간의 마음 아니야, 마음. 물론 뭐 그것도 심리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심리학적의 대상은 인간의 의식, 마음이고, 의학의 대상은
병이죠, 병. 또 사회학의 대상은 사회고. 그러면 정치학의 대상은 뭘까요? 국민? 정치학이라는 건 뭘 다루는 거죠? 정치학에? 국가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의학에 있어서 병에 해당되는 게 정치학에서 정치 철학에서 뭐겠어요? 권력이죠, 권력. 권력. 정치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권력의 문제거든, 권력. 특히 이제 그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죠. 임파워먼트. 권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권력의 관계인데, 권력. 그 권력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라는 게 이제 임파워먼트가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게 군주제고, 일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귀족제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다 균등하게 퍼뜨리는 게 민주제죠. 그래서 그 정치 체제가 이제 그 세 개의 체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혼합 정체죠. 군주제의 그 흐름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귀족제의 흐름은 이제 의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인 흐름은 우리가 보통 선거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지, 지금. 이렇게. 근데, 그 앙셴 레짐을 떠받치는 정치 철학이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거라는 거지. 신이 준 거. 그러니까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권력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정당화. justification. 동물 세계에는 정당화라는 게 없잖아. 그지?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으면서 내가 너를 잡아먹는 거는 이러이러한 나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인정해라. 이렇게 잡아먹지 않잖아. 그지? 그냥 본능을 잡아먹죠. 그지? 그러니까 정치 세계에는 정당화라는 게 없어요. 정당화라고 하는 거. 근데 인간은 물론 뭐 전쟁 아주 극악한 전쟁 때는 뭐 그 정당화도 이제 무너지지만 적어도 인간 세계에는 정당화라는 게 있어야 돼. 누가 권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가는 정당화를 해야 하거든. 그걸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지. 그 권력이 파워가 어디에서 오냐는 거야. 어디에서. 그런데 이 시대에 왕의 권력은 기본적으로 신에서 온다. 신한테서. 신에게서 오는 것이다. 왕권 신수설이죠.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하건 하이어라키라는 얘기했죠. 하이어라키. 거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왕정주의적이고 귀족주의적인 당대의 지배적 정치학 또한 사회에서 자신의 장소를 아는 것, 즉 사회적 위계질서 내설만 나오죠. 위계질서. 그죠? 그 위계질서라는 말이 바로 이거 번역한 거예요. 이거. 요거. 하이어라키. 위계. 이거 계단할 때 계자잖아. 계단할 때 계자. 그죠? 위계. 사회의 위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사회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야. 자기 자리. 다 자기 자리.
왕의 자리, 천민의 자리, 다 자기 자리가 있어, 자리가. 요게 뭐냐 하면 하이어라키. 위계의 질서예요, 위계의 질서. 그래서 우리가 왜, 야, 네 분수를 알아란 말 있지? 너의 분수를 알아라. 이런 거예요, 이게. 분이 뭡니까? 이게 나눌 분자지, 나눌 분자. 나눌 분자. 수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 특수한 거 하나하나가 수예요, 수. 그래서 분수를 알라라는 말이 뭐냐면 네 장소는 여기인데 왜 이렇게 구냐 이런 얘기지. 이런 식의 이제 신분사회. 신분사회가 바로 이 구체제이고 그 구체제가 18세기 거쳐가지고 19세기가 무너지는 거죠. 그 구체제가.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제 이런 세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미술 받고 정치 받는데, 세 번째로는, 여기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하면 여기서도 뭡니까? 결국 장소는 결국 위치지, 위치. 위라고 하는 요 말이 아주 함축적이지, 그지? 위란 말이. 세 번째는 물리학에서는 물질적 사물의 운동을 오로지 고정적인 위치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변화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했다. 이 고정적인 위치가 우리 데카르트 공부할 때 뭡니까 이게 결국? 고정적인 위치가 바로 그 데카르트 좌표에서의 원점이죠. 원점. 좌표에서 원점.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 양식 전체가 내가 앞으로 사이트라 부르게 될 것 주변에서 융성했는데 이것이 아마도 가장 시사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래서 건축의 세계도 점점점 이렇게 추상화돼요. 기하학화돼. 점점 추상화. 과거에 그 전의 건축들은 보통 양극인데 신분사회니까 왕이라든가 귀족들의 저택은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막 의리리한 그런 저택이고 일반 평민들의 저택은 뭐 저택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 이제 그런 완전히 양극을 나눠져 버리죠. 근데 이제 모더니즘 건축이 서서히 형성이 되면서 점점점 건축이 추상화돼 가지고 과거에 그 바로크 시대 건축물처럼 로마네스크나 바로크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건축물 같이 그렇게 복잡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딱 그 건축이 기하학적 추상화를 겪어가지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이 형태지, 이거. 정육각형. 지금은 우리가 도시 가면은 웬만한 건물은 다 이거 전부 다. 애지간동 건물은 다 이거 전부 다. 빌딩. 서울시내 가면은 웬만한 빌딩 다 이거 전부 다 정육각형. 완전히 다 표준화돼 전부 다. 물론 세부적인 거에 다르겠지만 그 세부적인 거고 기본 그 윤곽은 다 정육각형이죠 전부 다. 그죠? 근데 그 모더니즘 건축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정육각형. 아니다. 정육각형이 아니지. 잘못 얘기했다. 직육면체지, 직육면체. 잘못 얘기했네. 직육면체. 직육면체에 도달하는 거지, 직육면체. 그 직육면체 건물이 지금 우리가 뭐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거, 모더니즘 건축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이렇게 직육면체가 완전히 추상화된 모더니즘의 반기를 들고 나오는 게 바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건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스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스망.
오스망. 프랑스의 그 오스망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스망이라는 사람이 언제 활동한 사람이냐면, 그 루이 보나파르트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죠. 루이 보나파르트. 루이 보나파르트가 누구예요? 나폴레옹.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조카지, 조카. 그래서 삼촌 나폴레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나폴레옹이고, 루이 나폴레옹이 이제 그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이지, 그지? 보나파르트죠. 근데 이제 이 루이 보나파르트는 이명박 생각하면 딱 그 루이 보나파르트하고 딱 그 아주 매치가 되죠, 그죠? 그 박정희가 나폴레옹이라면, 박정희가 뭐 나폴레옹 정도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굳이 말하면, 박정희가 나폴레옹이면 이제 이명박은 루이 나폴레옹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딱 이렇게 그 성격이, 그 관계가 명확히 매치가 되는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세계사적 인물은 역사에 2번 등장한다. 마치 그런 말이 왜 형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모든 세계사적 인물은 세계사에 2번 등장한다. 라고 하는데, 마르크스가 이제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한 번은 희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꼭 한 번은 트라지디로 나타나고 한 번은 코미디로 나타난다. 그거에 누굴 두고 한 말이냐면 바로 그 옛날 그 나폴레옹하고 이 루이 보나파르트를 얘기한 거지. 그게 이제 루이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의 아주 그 어떤 뭐랄까 그 위상이라고 그럴까? 정치학적 위상인데 이 그 뭐랄까 이 진짜 정치는 잘 못하는데 이 허세가 많은 권력자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는 엉망인데 막 허세만 많은 거지 이렇게. 그런 권력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막 뭐 짓는 거야. 막 쓸데없이 막 옛날에 그 오세훈 생각하면 되지. 막 박물관에 막 뭐에다 그냥 막 돈을 쳐들어가서 막 짓는 거지. 마치 눈에 보이는 그런 걸 지면 뭔가 자기가 위대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그러니까 히틀러도 보면은 왜, 별의별 걸 막 짓고 그러잖아. 막 로드시픽을 열고 건물을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막 이렇게 하지. 그래서 막 이렇게 전시 효과를 노리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루이 보나파르트의 그 건축적 아바타가 오스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히틀러 말하면 누구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정치가의 아바타가 있잖아. 그 사람의 건축은 누구고, 그 사람의 음악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그 아바타인데, 그 루이 보나파르트의 건축 아바타가 이 오스망이 한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 지금 이런 맥락 보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지. 근데 또 이제 건축 자체만 딱 놓고 보면 또 공원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그 어떤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좀 다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리를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다 재편하는 거예요, 파리를. 여러분 지금 파리 가면 파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선문이 이렇게 딱 있고, 그죠? 개선문이 있고, 삥 방사형이 되어 있지, 방사형. 이렇게, 원. 그리고 이제 길이 쫙 나, 이런 식으로. 그게 오스망이 만든 거예요, 바로. 루이 보나파르트 시대 오스망이 바로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런 어떤 이 세계를 위치들의 어떤 뭐랄까, 어떤 네트워크를 이렇게 다 쫙 전면적으로 이렇게 재조정해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만든 거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평민들은 다 쫓겨나 버리지, 전부 다. 외곽으로 이렇게 다 쫓겨나요. 외곽으로. 마치 우리 철거민들,
그 위에다가 삐까번쩍한 백화점 같은 거 딱 짓고 철거면 다 외가 쫓겨난 전부 다예요. 그거 똑같은 거지. 에밀 졸라의 그 우리나라 말로 어떤 목로주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술집이라고 하겠네요. 그 제목이 뭐더라? 원래 제목이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설을 보면은 그때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심부에 살다가 그 도시계획 때문에 이렇게 외곽으로 밀려나가지고 그 허름한 우리 말하면 뭐라고 그러더라? 그 허름한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살던 사람들 얘기지, 그 얘기가. 그래서 그 소설 뒤 끝날 때쯤 보면은 그 건물에 대한 게 막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마치 그 건물이 그 주인공 제르베즈인가 그 여자한테 악마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게 묘사가 되죠. 그래서 물론 그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정치적인 거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딱 그 건축만 보는 사람들은 또 좋은 것도 있겠지, 편리해지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 세계를 확 해결해 버리고 전부 다 쫙 그냥 이렇게 자로 줄 긋듯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다 쫓아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 가운데, 그러니까 369쪽 한 가운데 보면은 지엘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정의한, 그게 뭐라고 했겠지? 이게 줄무늬 진 공간이 아니고 그 제가 어떠한 거고 홈페인 공간이 홈페인 공간. 줄무늬 공간이 아니라 홈페인 공간. 홈을 이렇게 쭉 파놓으면은 그 홈으로 밖에는 물이 흐르지 못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홈을 이렇게 딱 파놓으면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딴 데는 못 갈 거 아니야. 이러면 이렇게. 실제 심지어 진시황 같은 경우는 진짜로 땅에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홈파인 거는 이제 은유인데, 메타포인데, 옛날에 진시황은 진짜 땅에다 홈을 팠지, 진짜로. 이렇게 파가지고, 마차 골로만 갈 수 있어. 그 마차 바퀴 폭에 따라서 이렇게 홈을 쫙 파놔가지고, 마차 골로만 가야 돼. 그 홈으로만, 이렇게. 실제로. 진시황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홈파인 거는 이제 직물적인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홈을 다 파가지고 이렇게 다 골로만 그냥 다니게 만든 인생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좀 넓은 이미지, 그러니까 메타포리칼한 그런 홈페인 공간을 만드는 게 근대 문명이다. 근대 문명의 어떤 그런 그 이제 푸코도 그렇고 드레이더 가타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근대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그 근대 문명의 특징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다 홈을 파가지고, 전부 다 사물들을 그렇게 다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문명으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